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요.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인 8인 이렇게 됐죠.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이렇게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명으로 줄어드는데요. 백신 패스, 방역 패스라고 하죠. 방역 패스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내년 2월부터 확대 적용을 방역 패스합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이게 조금 이제 돌아가나? 이제 회복할 수 있나? 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원래 사람이 줬다 뺏으면 더 화나거든요. 시름이 깊어졌는데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연대에서 네.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도 안 하고 막 마음이 저도 급해가지고 오늘 참여연대에서 그 손실보상 제대로 해라라는 네. 취지의 논평도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일단 늑장 대책이다. 그리고 늑장 반쪽짜리 대책이다. 대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건 있죠. 정부가 그동안 해외 주요국들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신규 확진자 관리를 잘 해온 건 맞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5천 명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뒤늦게 좀 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저희 뭐 상인단체뿐만 아니고 뭐 보건의료단체 그다음에 저희 네. 시민사회단체를 다 사실 12월에는 이게 계절 때문에라도 한번 대유행이 또 올 거다. 그렇죠. 문 닫고 사니까. 그렇죠. 우리 작년에도 사실 12월에 또 한번 크게 유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또 이게 대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자. 미리.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 병상도 좀 확보하고 의료 인력도 좀 확보하고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 사실 정부가 그런 대책은 거의 마련을 안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퍼지고 나니까 이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또 여러 가지 백신 패스라던가 또는 사적 모임을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방역 대책에 대한 부담을 좀 지게 된 것 같고. 늑장 대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이거 그 거리두기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이거 하지 네. 말자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그거 이제 좀 단체마다 입장이 다르긴 한데 네네. 저희는 사실 뭐 최대한 좀 늦추되 네네. 어쨌든 손실보상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게 네. 업종마다 지금 상황이 다 너무 달라요. 업종마다 다르다. 네, 지금 너무 이제 피해가 크니까 이 집합금지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피해가 네. 크니까 차라리 그냥 하고 손실보상을 달라라는 업종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래도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장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떻게든 집합금지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업종마다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하자, 늦게 하자 이런 걸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다만 손실보상은 좀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뭐 병상이라던가 의료인력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사실 대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도 사실 그런 내용은 안 담겼고 손실보상도 어떻게 하겠다, 피해자원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다 빠진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의료 체계가 현재 이제 그 이렇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5천 명 정도는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으로 편향돼 있으니까 네. 병상과 인력을 수도권으로 다 옮길 수도 없는 그렇죠. 형편이라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전달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의료 인력과 병상수가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지금 현장에서 그렇죠. 문제라고 네.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핵심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야 우리는 뭐 그 코로나가 유행을 하든 말든 영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난 2년 동안도 사실 이분들이 이게 생존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정부 대책이 이제 상당히 잘 따라왔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뭐 봉쇄 조치하고 하니까 집회도 하고 막 때려 부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백신 맞으라고 그러니까 반대 집회하고. 그렇죠. 그래요. 저희는 오히려 자영업자분들이 이게 퍼질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굉장히 네. 조심해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죽겠다. 구체적으로 너무 피해가 심각하다. 네. 어느 정도 피해가 지금 발생한 겁니까? 지난 코로나 시즌 동안. 그렇죠. 코로나 자영업 비대위 같은 단체들도 조사 결과 발표했었는데 52% 정도, 53%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 감소 2019년 53%. 대비 2020년에
절반이 그러니까 매출이 준 거죠.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소기업체랑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상인분들은 사실 장사가 잘 안 돼도 가장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는 게 사실 임대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밀리게 되면 이제 쫓겨날 수도 있고 인테리어라든지 투자한 비용을 다 날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내는데 지금 임대료를 밀린 자영업자가 절반. 그다음에 심지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밀린 분들도 4명 중 1분이에요. 3개월 이상 임대료 밀리면은 약정 해지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쫓겨납니다. 바로 쫓겨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면 뭐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이런 거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쫓겨나는 셈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끝에 벼랑 끝에 와 있는 분들인데 지금 자영업자 4분의 1 정도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제가 변호사라서 3개월 연체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보호를 못 해줘요. 3개월 연체되면 그냥 합법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버틸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2개월 연체까지는 어떻게 해도 3개월 연체는 임차인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벌써 3개월 연체된 분이 4분의 1이다. 네. 그러면은 임대인이 쫓아내지 않고 있으니까 장사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지. 임대인이 그냥 작정하면 그냥 다 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끝에 몰려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실은 뭐 캐나다나 일본이나 소위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을 손실보상을 하고 있어요. 뭐 500만 원 매달 500 일본만 해도 뭐 대략 하루에 60만 원. 하루 60만 원 주죠. 뭐 이렇게 네. 준다. 500이다 1000이다 네. 월로 하면 하루 60만 원씩 주면 문 닫죠. 사실. 그렇죠. 그럴 수 사실, 있죠. 그렇죠. 사실 그 돈을 받고 이제 거기는 이제 무조건 집합금지 제한은 아니거든요. 네, 네. 집합금지나 제한을 자발적으로 따라주면 네. 우리 60만 원 주겠다 이건데 네. 한국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강제적으로 하는 거고 안 따르면 과징금이라든 벌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약간 강제적인 조치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이 너무 적다. 네. 그리고 대상도 너무 제외되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사각지대 상황인 거죠.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실은 제외되는 분이 더 많아요. 네, 받는 분이 80만 명이거든요. 근데 자영업자가 보통 우리가 700만 명, 6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네. 상당히 10분의 1도 안 10분의 되네. 1 정도 수준의 자영업자들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거고 네. 게다가 그 중에서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14.6% 정도가 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꼴로 받은 거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일본이 하루에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 이게 일반적 그 법률상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반 희생, 일반적으로 모두가 희생하는 것은 일반 희생에 대해서는 일반적 보상을, 특별 희생, 특별히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이 거리두기나 이건 이 출입 통제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서 일반적 희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좀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예 문을 닫도록 하는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가는 게 저는 법률상의 원칙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에 막혀서 계속해서 지원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돈 지원 말고 특히 아까 임대료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 단기적으로라도 좀 우리가 무슨 대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뭐 착한 임대인 제도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어요. 자발적 그럴 참여이기 수밖에 때문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작년 9월에 아까 이제 임대료를 뭐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네네. 6개월 정도 임대료를 밀리더라도 쫓겨나지 않도록 임대를 유예해주는 법안이 작년 9월에 국회를 통과했었어요. 아,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했었어요? 했었어요.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올해 3월에 만료가 됐는데 아, 연장을 안 연장해야 했습니다. 되는데. 연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뭐 아주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금은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거의 네네. 지금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사실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국회가 빨리 이 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저희는 일단 임대료를 멈추고 분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집합금지나 제한이라는 행정 조치에 따랐고 어쨌든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른 것이고 그리고 사실 임차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
영업장에 대한 영업 제한이 이루어졌으면 네. 그 영업장을 통해서 임대 사업 소득을 얻는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자영업자들도 손실보상 다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입은 피해 80% 정도만 받아가는 건데 건물주들은 그걸 100% 받아간다.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손실보상 받아도 사실 임대료로 다 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5대5로 분담을 해서 네. 이 50%는 정부가 대주고 네. 그다음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25%만 받아라. 당신들도 그렇죠. 네. 25% 손해 봐라. 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예,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8352번 작년에 코인 노래 연습장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손실보상 0원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눈물,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2019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코인 노래 연습장 시작을 했으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격차가 안 생겼나 봐요. 그렇죠. 손실을 본 걸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매출이 손실이 줄어야 안 잡히는 되는데, 거예요. 네, 매출이 준 걸로 안 나오니까 이제 손실보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지금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 없이 사실은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약 10% 정도밖에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되고 다수는 또 많은 수가 한 뭐 10만 원 정도, 네. 예, 이 정도밖에 못 받았다라는 게 이제 절대적으로 문제고. 그런데 자 자영업자만 힘드냐? 왜 자영업자들은 계속 우는 소리하고 국민들 세금 보상해달라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근데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그냥 불쌍해서 시혜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집합금지나 제한이라는 행정명령에 있죠. 따른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부나 공공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일반 손해, 특별 손해에 대해서 네.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네. 이거는 법리적으로 봐도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자영업자의 비중이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너무 높습니다. 지금 근로인구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자영업자거든요. 취업자 25%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 시장이 지금 무너진다는 거는 네. 우리 경제의 이제 한 축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지금 다 사실 자기 돈으로 가게 차리고 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다 대출 받아가지고 뭐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회수도 못 하고 다 쫓겨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금융권이라든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다시 이제 경제를 회복하는 시기에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지원들을 아낌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우리는 지금 거의 연명하는 것도 어려운 정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IMF 때나 이런 때 생각해 보세요. 금모으기 했죠. 그런 다음에 사실 재벌들 이거 쓰러지면 나라 경제가 휘청인다라고 해서 사실 정부 기금을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 그 재벌 총수가 이뻐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한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 취업 인구의 25%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자의 25%가 25%를 버리고 갈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재벌들에게 항상 투자하는 지원하는 돈은 투자라고 하고 자영업자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출하는 것은 항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도 꼭 드려야 되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이나 그 국민의힘이 네네. 종부세, 양도세 지금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세수가 3조 정도 더 거쳤다는 거거든요. 올해. 맞아요. 그 돈만 자영업자들한테 손실보상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종부세 대상자 지금 2%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지금 2%죠. 그렇죠. 근데 지금 25% 정도 되는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하면서 지금 그 세금 깎아주겠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이 자영업자들을 사실상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영업자 버리지 맙시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자영업자 버리면 취업인구 25%를 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저는 뭐 사적 모임 제한 우리 국민들 다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서 뭐 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이걸 극복할 수만 있다면 자, 우리가 그 취업자의 25% 취업 인구의 25%를 버리고 갈 수 없고요. 여기를 튼튼히 해야 한국 경제가 튼튼해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보험부 김조 팀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